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되었지만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죠. 40만 이상 도시들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죠. 다만 좀 더디게 소멸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방의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점 도시화입니다. 서울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방이 소멸되면서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도시가 있을까요? 제가 지방에도 참 관심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40만 이상의 도시들은 거의 다 지역 분석을 하고 하루에도 몇만 부씩 구석구석 임장을 다니고 했었거든요. 지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순수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돼서 지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고한 도서는 마강래 교수라는 분이 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인데요. 지방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되었지만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소멸 위험 도시들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소도시예요.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들이 가장 많고 40만 이상 도시들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죠. 다만 좀 더디게 소멸될 수는 있겠습니다. 딱히 어디가 사라진다는 말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니 전문가라도 못 드리겠죠. 그런데 거의 확실한 건 인프라가 적고 노령층이 많고 총 인구수도 적은 도시들은 서서히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인구가 적으니까 빈집도 늘어나고 내 옆집, 앞집이 빈집이면 나도 어딘가로 이사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도 일정 인구 이하로 떨어지면 주변에 조금 더 큰 도시로 정부에서 이주를 시킬 겁니다. 그 적은 수의 인구를 위해서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시설을 유지하기에는 인원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좀 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이동하게끔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점 도시화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소도시에서 주변의 소멸 위험 지역 도시 인구를 이주시켜서 해당 지역을 거점화시키는 거죠. 그게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금도 덜 들 거고요. 그럼 저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지방 부동산은 그럼 다 끝났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점 도시화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내가 지방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지방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면 그 거점 도시가 될 곳이 어딜까? 저는 정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죠? 부산. 그럼 경남권에 있는 인구는 부산으로 모이게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원도 대도시고요. 김해나 양산, 진주도 나름 큰 도시니까 주변 소도시 인구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경북은 어떨까요? 대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포항이나 구미도 40만 이상 도시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전남은요? 광주겠죠. 좀 작게 보면 여순광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여순광은 큰 지역은 아니지만요. 전북은 어떨까요? 전주가 60만 이상 도시니까 가장 가능성이 크겠네요. 충청도는요? 대전이 일단 있죠. 세종시도 있죠. 충남은 천안이 있고 충북은 청주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나 춘천이 있네요. 네,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도시들이 이미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인구수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고 하니까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이런 곳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집값이 비싸도 서울을 떠나기 힘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밥벌이를 따라 이동합니다. 물론 서울이 인프라든 뭐든 다 잘 갖춰져 있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예요.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국내 100대 대기업 본사 중에 60%가 서울에 있고요. 500대 기업으로 확장해 봐도 본사 중에 57%가 서울에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 강남 집값이 가장 비싼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남 3구에만 170만 명의 일자리가 있어요. 경기도인 과천은 왜 비쌀까요? 강남에서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분당은 왜 비쌀까요? 학군도 있지만 결국 강남이 가까운 경기도라서 그렇습니다. 판교는 왜 비쌀까요? 강남도 가깝지만 판교에 IT 대기업이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전국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외 인프라인 상권, 문화시설, 학군 등등도 모두 다 몰빵되어 있죠. 그러니 모여들 수밖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서울에서 전국 각지로 전부 다 이주시킨다면 서울로 모여드는 수요를 아마 절반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집값이 비싸도 서울을 떠나기 힘든 이유도 직장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서울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죠. 서울 인구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에 살기 싫어서일까요?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사실 감소가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싸서. 그래서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서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는 비싸서 못 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거죠. 그러니 많은 경기도 지역이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건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가난할수록 서울을 못 떠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이 비싸서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서울을 떠나지 못하거든요. 서울이 일용직이건 뭐건 일자리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가면 교통이 없어서 사실 돈이 없으면 이동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용 차량은 없고 외곽이라 지하철이 없으니까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멀리 걸어가서 타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더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나 시설도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걸 1인당 생활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공공시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우리는 집을 투자처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이 된 결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970, 8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고요. 그 당시 주택이 엄청 부족했대요. 그때 정부가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현대적 삶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아파트에 살아야 성공한 거다라는 인식이 이때 자리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 재개발 제도가 생기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두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제도 덕분에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이 은행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았죠. 여기에 내 집 마련이 곧 안정과 성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오르는 걸 수십 년에 걸쳐서 목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지속해서 쌓이니까 사람들은 점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두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이자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인 건 한국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국민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은 실현 가능할까요? 강남 구축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강남 구축 아파트 재건축은 가능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조합원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조합 내 갈등이 자주 생겨요. 수천 명이 각자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동의율 확보부터 사업 승인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재건축 단계를 보통 조사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이 단계인데 이주 철거까지 진행돼야 비로소 땅을 다지고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가 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이 걸려요.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안 나요.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게 못 받으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커집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까지 붙으면 세금만 수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싸던 시절에 집을 사서 지속해서 사시는 분들은 당장에 몇 억 분담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진행 속도도 안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 규제도 문제예요. 강남은 이미 도로나 학교가 포화 상태라서 서울시가 고층화나 용적률 상향에 매우 신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은 짓기도 어렵고 안 짓자니 노후화가 심해지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올해로 46년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야 재건축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남 재건축은 그나마 사업성이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늘 그렇듯 그런 강남 재건축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30 세대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서너 가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2030 세대가 사회에 나오면 이미 아파트 값은 급등해 있죠.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도 몇 억씩 올랐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집이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이 되면서 뒤늦게 뛰어든 젊은 세대는 빚내서 집 사기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가와 생활비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전세, 월세, 식비, 교육비 다 올라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결혼이나 출산, 주거 이전 같은 삶의 필수 이벤트마다 목돈이 들어가니까 생활형 빚이 점점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 투자 압박감도 컸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다 올랐던 시기를 겪으면서 빚 안 되면 뒤처진다는 불안이 퍼졌겠죠.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비투가 늘어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030 세대의 빚 증가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집, 물가, 금리, 불안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청년 세대에게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지냐고 할 것이 아니라 빚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세대라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울한 빚 잔치 속에서 청년 세대가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빚을 어디에 쓰느냐인 거죠. 먼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좋은 빚은 자산을 만드는 빚이에요. 부동산 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인 거죠. 물론 주식이나 코인을 빚내서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 극도로 조심해야겠지만요. 반대로 나쁜 빚은 뭐냐? 과시하려고 당장 기분 좋으려고 쓰는 소비성 빚이에요. 명품백 사려고 카드 돌리고 SNS에 올릴 여행 가려고 대출 받고 이런 건 내 미래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순간의 만족은 얻는데 결국 이자만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작은 노력들도 절대 무시 못해요. 커피값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쓰는 구독료 정리하고 충동구매 줄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이면 종잣돈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츠와 니즈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소비를 하는 관점을 조금씩 갖춰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돈을 아껴서 모으고 종잣돈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해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안에서 똑똑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돈으로 일하지 않아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빚잔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